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아들의 결혼식 날.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던 그날. 며느리가 던진 단 한마디로 인해 제가 준비했던 15억 원짜리 선물이 30만 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복례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저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40년 넘게 옷 수선집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제 손에서 고쳐진 옷이 몇 벌이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명품 코트에 찢어진 안감을 꿰매고 디자이너 드레스에 지퍼를 갈아 끼우고 값비싼 양복의 기장을 줄이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 자체가 하나의 누더기, 천 조각처럼 취급받고 있었다는 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제 남편은 진수가 겨우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느 겨울 저녁, 퇴근길에 빙판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5살 아들 하나 데리고 말이죠. 그날 밤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수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평화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수선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다른 가게 주인 밑에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의 우유값, 유치원비, 학원비, 모든 게 제 손끝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일하고 나서야 겨우 제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평화시장 2층 구석, 겨우 3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저한테는 궁전 같았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복례수선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진수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끝나면 항상 제 가게로 왔습니다. 좁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죠. 가끔 제가 바쁠 때면 옆에서 단추를 정리하거나 천조각을 모아주기도 했어요. 엄마, 힘들지? 쉬엄쉬엄 해. 그런 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진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책을 보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아.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꼭 이뤄주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유학하고 싶어. 경제학 공부하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학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보내줄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요.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도 저는 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철인이라고 불렀죠. 무슨 일이든 다 받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선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곧 진수의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진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갈 때도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이 모든 게 아이를 위한 거니까요.
드디어 진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를 보내는 날,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일터로 돌아갔죠. 아이가 없는 동안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진수는 미국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어. 성적도 좋아. 교수님들도 칭찬해 주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비록 제 삶은 여전히 좁고 어두운 가게 안에 갇혀 있었지만 아이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4년 후 진수는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증권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벌게. 엄마는 이제 그만 일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죠. 회사에서도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힘든 일도 다 떠맡고 그랬습니다. 엄마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남한테 대드는 법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나이라고 했어요. 30살쯤 됐을까요?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고 얼굴은 배우처럼 이뻤어요. 화장도 완벽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진수랑은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요.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게 있었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훑어보는 시선, 좁고 낡은 가게를 둘러보는 표정, 그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반갑다, 많이 들었어. 우리 진수 잘 부탁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예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진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잘할게요. 그날 저녁 진수와 나이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태전, 김치찌개,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나이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맛있게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진수가 말했지만 나이는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이 어때? 괜찮지?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더라.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나이는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게에 들어오면서 코를 찡그리고 앉을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손으로 옷에 먼지를 털어내고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진수가 없을 때 나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데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여기는 좀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냄새라니, 40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이곳의 냄새가, 재봉틀 기름 냄새가, 첫 냄새가 불쾌하다는 거였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부턴 밖에서 보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이해가 빠르세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처럼 느껴졌죠. 그때부터였어요. 나희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진수 앞에서는 여전히 예쁘게 웃고 애교를 부렸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말투가 차갑고 퉁명스러워졌어요. 어머님, 결혼 사진 찍을 때 좀 신경 써주세요. 옷차림 같은 거요.
그런 기름때 묻은 옷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기름때 묻은 옷이라니. 제가 평생 입어온 작업복을 제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 옷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화가 났지만 또 참았습니다. 진수를 위해서였어요. 알았어. 새 옷 사 입을게.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결혼식 날 제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튀지 않게 해주세요. 뒤에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튀지 말라니. 제가 아들 결혼식에서 튀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역시 참았습니다. 진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나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런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불편함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수와 나이가 함께 가게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저희가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과천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이 3억이에요. 저희가 2억은 마련했는데 1억이 모자라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억이라니. 제게 1억이라니. 엄마, 미안해.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 거. 하지만 우리 정말 그 집이 필요해. 나이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나이도 자기 저축 다 털었어. 근데 딱 1억만 모자라. 저는 나이를 쳐다봤어요. 나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진짜 좋은 집이에요. 진수 오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억, 제게 1억은 그냥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가게의 전세 보증금이었어요. 만약 그 돈을 빼면 저는 이 가게를 잃게 됩니다. 40년을 일해온 이 자리를, 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진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5살 때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엄마 혼자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린다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주자. 그냥 주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음 날 진수에게 전화했어요. 진수야, 그 돈 엄마가 마련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진수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엄마는 원래 이런 거지.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전세 보증금을 빼야 한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데 구하셔야 하는데요. 알아요.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렇게 대답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0년. 4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 좁고 낡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전부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진수에게 돈을 건넸을 때 나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더 많았어요.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그 말도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재봉틀을 바라봤어요. 낡고 오래된 재봉틀. 4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친구 같은 존재. 이제 곧 이 자리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엄마는 원래 이런 거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내줄 수 있는 게 엄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돈을 준 후로 나이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존댓말도 제대로 안 쓰더라고요. 어머님, 결혼식 날 한복 입으실 거죠? 근데 요즘 한복이 아니라 좀 세련된 걸로 입으세요. 너무 전통적인 건 좀 그래요. 세련된 한복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대문 한복 가게를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한복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쁜 건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결국 중고 한복을 샀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래도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집에 와서 입어보니 나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이도 만족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했어요. 평생 짧게만 자르고 살았는데 결혼식이니까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하고 손질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40년 만에 제대로 꾸민 모습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오늘은 진수가 결혼하는 날, 제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나희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떼지어 다녔어요. 다들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죠. 진수를 찾아 대기실로 갔어요. 엄마! 진수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한복 잘 어울려. 고마웠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나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어머님, 그 한복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응, 어때? 괜찮지? 제가 물었지만 나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함께 갔어요. 나이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둘 다 정말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 아버지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한복과는 차원이 다른 옷이었죠. 자, 가족들 모이세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수 옆에 서려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로서 아들 옆에 서야죠. 그런데 나이가 제 팔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친구들이 다 보거든요. 어머님은 좀 뒤쪽에 서 계시면 안 될까요? 뒤쪽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그냥 뒤에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나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진작가에게 다가가더니 뭐라고 속삭였어요. 사진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신부 어머님은 여기 중앙에 서시고요. 신랑 어머님은 저기 끝에 서시면 됩니다. 부케 옆쪽으로요. 부케 옆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로 걸어갔어요. 맨 끝자리였습니다. 진수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객 같은 위치였죠.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냥 배경. 부케 옆에 서 있는 배경 소품 같은 존재. 사진을 찍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숨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예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신랑 엄마 보셨어요? 한복 좀 보세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수는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런 정성스러운 인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 진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이가 그렇게 만든 거죠.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축의금을 전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전세금 1억을 뺀 후에도 진수 부부를 위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밤을 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전세금 1억까지 합치면 6억 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복권을 건네주셨어요. 복례 씨,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복례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행운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항상 복권을 사다 주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문득 생각나서 그 복권 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10억권. 세금 떼고 나면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꿈인가 생시인가?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당첨된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치마 속에 깊이 숨겼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갔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 담당자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쉿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일단 진수 부부를 위해 더 좋은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과천 아파트 전세금 3억은 이미 마련됐으니까 아예 더 좋은 곳을 사주면 어떨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송파구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15억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까지 치렀어요. 잔금은 결혼식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 계약서를 진수 이름으로 해놓았어요. 결혼 선물로 주려고요. 그리고 통장에는 5억 원을 넣어뒀습니다. 이것도 함께 줄 생각이었죠. 총 15억 원 상당의 선물이었어요. 아파트 15억에 현금 5억. 제 평생 모은 돈과 하늘이 준 행운을 모두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그 봉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이걸 받으면 진수가 얼마나 놀랄까? 나이도 감동하겠지. 그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거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캐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나이가 사진작가에게 속삭이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부캐 옆에 서 계시면 돼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40년을 일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접인가요? 부캐 옆에 배경, 그게 제 자리인가요? 문득 가방 속 봉투가 만져졌어요. 15억 원 상당의 선물, 아파트 계약서와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 이걸 정말 줘야 할까?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야, 이건 진수를 위한 거야. 나이가 아니라 진수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가슴속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나이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나이 언니, 진짜 대단하다. 신랑 어머니가 저런데도 결혼했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런 게 뭐예요?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선집 하시잖아요. 옷에서 기름 냄새 나고
손도 거칠고 나이 언니가 그러는데 정말 힘들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라고. 그럼 왜 결혼해요?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랑이 착하고 잘생겼잖아요. 게다가 나이 언니 사업 자금도 필요했고 시어머니가 전세금도 다 내줬대요. 이용할 건 다 이용하는 거죠. 뭐,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용할 건 다 이용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용당한 거구나. 1억 원을 뜯어낸 것도, 결혼에 동의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구나. 친구들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칸 안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해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 그 안에서 아파트 계약서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15억 원. 제 평생과 맞바꾼 돈. 하늘이 준 기적 같은 행운. 이걸 정말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할까요? 저를 부캐 옆 배경으로 취급한 사람들한테.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 사람들한테. 아니야, 안 돼. 이건 줄 수 없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30장. 3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계약서와 통장은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쓸 거예요. 봉투 겉면에 축결혼 진수. 나이라고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축의금 접수대로 갔어요. 접수하는 분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축의금이시죠? 네.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접수하는 분은 봉투를 받아 명단에 체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식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진수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 넌 행복하구나.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가게로 갔어요. 여전히 제 집은 그 좁은 가게 옆쪽 방이었으니까요.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재봉틀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가 제 삶이었죠. 4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소리. 이제는 이 소리가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진수였습니다. 엄마, 왜 그냥 가셨어요? 인사도 없이. 걱정했잖아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축하한다. 진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진수가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나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축의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은 모르는구나.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곧 알게 될 텐데. 네, 잘 써. 그렇게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빌딩 나온 거 없나요? 빌딩이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알아봐 주세요. 사실 평화시장 근처에 오래된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꽤 오래돼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10억 원. 리모델링하면 15억 원 정도 들 것 같았어요.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낮고 오래됐지만 위치는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죠. 여기다. 여기를 사서 새로 만들면 되겠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복래 씨,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도와주셨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건물 계약을 끝내고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1층은 카페로 만들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적인 곳으로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할 거예요. 설계사는 신나서 이것저것 제안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낡은 건물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외벽을 새로 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했죠. 1층 카페는 통유리로 만들어서, 아니, 훤히 보이게 했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건물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평생 재봉틀만 다루다가 이제는 사업가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제 자신도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먼저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세련되게 염색했어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나이에 맞으면서도 세련된 옷들을 골랐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품이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작업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차려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수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가게에 가도 안 계시고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요.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 좀 있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나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추가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실 집 꾸미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제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걸. 미안한데, 나 지금 돈 없어. 너희 준 1억으로 내 가게 전세금 뺐거든. 이제 나도 다른 데 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이에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갔어요. 1층 카페는 정말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나무와 대리석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커피 머신도 최신 것으로 들여놓고 베이커리 진열대도 설치했어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깔끔하게 리모델링 돼서 금방 세입자가 찼어요. 한 달에 1층 카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위층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는 성수동에 새 아파트를 얻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한강도 보이는 곳이었죠. 평생 좁은 쪽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넓고 밝은 곳에 사니까 꿈만 같았어요.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다 새 것으로요.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집을 꾸몄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진 거였습니다.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이름은 복례의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평생 재봉틀 옆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정원을 가진 거죠. 꽃도 많이 놓고 그림도 걸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서가를 만들어서 책도 비치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변 상인들도 축하해주러 왔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SNS에 사진 찍어 올릴 만큼 예쁜 곳이라고들 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느라 몇 달 동안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뿌듯했죠. 40년 동안 재봉틀을 돌렸던 손으로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있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나이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로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나이도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사진 찍어야겠다. 그들은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이 일행은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주문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들을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연락도 안 돼. 나이가 말했어요. 가게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하시는 거래? 몰라. 신랑도 찾고 있는데 못 찾겠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때 축의금은 주셨잖아. 30만 원. 나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30만 원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전세금은 1억이나 받아가면서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색하시긴. 그래도 이제 연락 안 되니까 편하긴 해. 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만 원이 적다고요. 인색하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주려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15억 원을 주려고 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건물주님 오셨어요.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이 일행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나이는 커피잔을 들다가 저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나이씨.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카페 마음에 드세요? 나이는 입을 벙긋거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거예요? 네, 제 건물이에요. 이 카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나이야. 나이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 의자에 앉았어요. 놀라셨죠? 저도 좀 놀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나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말이에요. 나이 씨가 저를 부케 옆에 세웠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는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구나. 배경 소품이구나. 그래서 생각했죠. 물건 취급받는 사람이 왜 15억을 줘야 하나. 15억이요? 나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15억이요. 송파구 아파트 계약금 넣어뒀던 거. 그리고 통장에 5억 넣어둔 거. 다 준비했었어요. 나이 씨한테 주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그게 지금, 네, 제 거예요. 이 건물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썼죠. 나이 씨한테는 3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것도 아까운데 말이에요. 나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무얼 용서하죠? 저를 부케 옆에 세운 것이요? 제 한복을 촌스럽다고 한 것이요? 아니면 제 가게가 기름 냄새 난다고 한 것이요? 저는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나이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나이 씨가 화장실에서 친구들한테 했던 말 다 들었어요. 저를 이용할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전세금 다 냈다고, 이용할 건 다 이용하는 거라고. 그 말 기억나요? 나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나이 씨는 이제 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더 이상 나이 씨 시어머니 안 할 거예요. 나이 씨가 저를 부캐 옆에 세웠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럼 진수 오빠는요? 나이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진수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40년 동안 아들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예요. 테이블 위에 5만 원을 놓았습니다. 커피값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결국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는 울먹이며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나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이가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야, 나이한테 물어봐. 결혼식 날 엄마를 어디에 세웠는지. 뭔 소리예요, 엄마?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부캐 옆이야. 가족사진 찍을 때 엄마를 부캐 옆에 세웠어. 사람이 아니라 배경 소품 취급했지. 그게 엄마가 받을 대접이었어? 엄마, 그게... 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끊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도 들었어. 엄마를 이용한다고 했더라. 전세금 뜯어냈다고, 이용할 건 다 이용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진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뭐라 대답할 말이 없는 거겠죠. 진수야, 엄마는 너한테 15억 주려고 했어. 송파구 아파트도 계약했고 통장에 5억도 넣어뒀어. 근데 결혼식 날 마음이 바뀌었어. 15억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5억. 근데 나희한테는 3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 아니, 그것도 아까웠지만 말이야. 그래서 30만 원만 줬어. 나머지는 엄마가 쓸 거야. 엄마 인생 위해서.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진수야, 너무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진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네 인생 살아. 나이랑 잘 살든지 헤어지든지 네 선택이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 없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니까. 엄마! 진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진수와 나이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손님들이 다 봐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안다고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진수야, 나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돈뭉치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1억이에요. 전세금으로 받았던 거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돈을 보지도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죠.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는 제 일터예요. 엄마! 진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에게 손님들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2층은 제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진수와 나이가 카페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이는 울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진수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혼자 올 때도 있었고 나이랑 같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매번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죄송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 사람이랑은 행복할 수 없어.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수입도 꾸준히 늘었어요. 위층 사무실들도 다 임대가 됐고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일도 줄이고 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봤습니다.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예순이 넘었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수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어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이가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대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엄마가 돈 있을 것 같아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진작 알았어. 결혼식 전부터.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지나간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생이야. 네가 결정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네 인생에 간섭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용서는 했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있어. 그래도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은. 근데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 엄마는 이제 네 엄마이기 전에 복례라는 한 사람이야. 진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수가 진정되고 나서 일어났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진수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다른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3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 머리도 조금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4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서 살았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해진 천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았죠. 다른 사람들의 옷을 고치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누더기처럼 찢어지고 해져 있었어요. 나이가 저를 부캐 옆에 세웠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수선해 본 적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 옷만 고치느라 내 인생은 방치했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고치자고. 15억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였죠. 그 기회를 나이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실망시키고 며느리를 원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아들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안 해요. 만약 그때 15억을 줬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가게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건물의 주인이에요. 제 카페를 운영하고 제 인생을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걸 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진수는 가끔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요.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해요. 진짜 괜찮아졌거든요. 나이는 다시 보지 못했어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버려놓은 사업이 망하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니까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카페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책 읽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즐거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밤에 옛날 생각을 해요.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 손가락이 아파도 참고 바늘을 움직이던 시절, 진수 학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시절.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를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일찍 저 자신을 아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저는 63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어요. 더 늦었으면 영영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해서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고 또 참으면서 내 인생은 뒷전인 분들, 제발 자신을 아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이 소중한 만큼 자신도 소중해요. 가족이 중요한 만큼 자기 자신도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옷을 수선했어요. 찢어진 걸 꿰매고 해진 걸 고쳤죠.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누더기였어요. 나이가 저를 부캐 옆에 세웠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수선할 시간이라고. 15억은 단지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존엄이었고 제 가치였습니다. 그걸 저를 무시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 자신에게 투자했습니다. 제 미래에, 제 행복에 투자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 내서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외로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 자신을 지키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한테 굳이 좋은 걸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대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자신의 행복에,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참고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부캐 옆자리. 그게 제가 받았던 대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제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요. 15억 대신 30만 원을 준 그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저는 선택했어요. 계속 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제 인생을 되찾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저는 63세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이 됐고, 건물주가 됐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재봉틀 앞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를 무시했던 나이한테 고마워요. 그 사람이 저를 부캐 옆에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착한 시어머니로 살았을 거예요. 제 가치를 모르고 계속 희생하면서요. 나이가 저를 깨워준 거예요. 이제 그만 깨어나라고. 그래서 지금은 원망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화가 났고 슬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게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변화의 계기였던 거죠. 요즘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세요. 자식 문제,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 그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고. 자식이 야속하게 굴어도 참게 된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말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미덕이라고.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70 정도 돼 보이셨는데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부부가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집세도 안 내고 밥도 해달라고 한대요.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 떠맡기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머님도 할머님 인생 사세요. 아들이 서운해하면 서운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할머님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화난 얼굴로요. 아들한테 말했대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라고. 처음에 아들이 발끈했대요. 하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혼자 편하게 사신대요.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시고 70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용기가 됐다는 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부캐 옆에 섰던 그날이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만약 그날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도 그 좁은 가게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만 제 것을 주겠다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당당하고 자유로운 복례를요. 가끔 밤에 성수동 아파트 창문으로 한강을 바라봐요. 물 위로 불빛이 반짝이는 게 참 예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좁은 쪽방에서 벽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평화시장 수선집 아줌마가 건물주가 되고 카페 사장이 될 줄. 60이 넘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줄.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제가 용기를 냈으니까요.
진수가 지난주에 또 왔어요. 이번엔 좀 밝아 보이더라고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인데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대요. 좋은 일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 명심할게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 일이 있었기에 엄마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니까. 정말 그래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영영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희생하고 참으면서 살았을 거고요. 나이가 저를 부캐 옆에 세운 건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각성의 선물이었죠. 요즘 저는 다른 취미도 생겼어요.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 바늘만 들다가 이제는 붓을 들어요. 서툴지만 재밌어요.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나이가 많아서 시작했지만 감각이 좋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다음 달에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요. 예전에는 시간도 돈도 없어서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가능해요.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부자가 되니까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자유 때문이라고. 제 선택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15억이 있어도 나이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다면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의지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어제는 카페에 한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고 며느리를 하인 취급한대요.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마워요 라고 하셨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예순이 넘어서 인생을 바꿨다는 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게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는 게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도 감수할 만해요.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제 가치를 지켰으니까요. 며칠 전에 평화시장을 지나가다가 옛날 제 가게가 있던 자리를 봤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저처럼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고 계셨어요. 잠깐 멈춰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도 저랬지. 40년 동안 저렇게 살았지.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재봉틀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은 뒤로 하면서요. 그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소중하다고. 당신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이든 70이든 변화는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있다면 뭐든 가능해요. 부캐 옆에 섰던 그날 저는 죽었어요.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 복매는 그날 죽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자유로운 복매가 태어났죠.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15억 대신 30만 원을 준 선택.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킨 거니까요. 제 가치를 지킨 거니까요. 그 선택으로 저는 진짜 행복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변하고 싶은 의지, 행복해지고 싶은 의지. 그게 있다면 충분해요. 저는 지금 카페 2층 사무실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봐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네요. 저도 저랬어요. 바쁘게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유 있게 살아요. 제 속도대로 살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평생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복래야,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부럽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맞아. 나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어.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게 있다면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 자유가 생겼죠. 그래서 더 행복한 거예요. 15억을 나이한테 줬다면 저는 여전히 쪽방에서 살았을 거예요. 재봉틀 돌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겠죠. 하지만 제게 투자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건물주가 되고 카페 사장이 됐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요.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고요. 나이는 제게 투자할 가치가 없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한테 왜 15억을 줘야 해요. 대신 저 자신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수확을 얻었죠. 요즘은 강연도 해요.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지금은 기꺼이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요. 강연을 할 때마다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요.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세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자신을 지키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어제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들었다고. 나도 소중하다는 말을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계속 이야기하자고, 제 경험을 나누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하게 만들자고. 그게 제가 이제 할 일이에요. 복례의 정원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2의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40년 동안 재봉틀 앞에서 살다가 이제는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손님들이 말해요. 여기 오면 위로받는다고. 사장님이 따뜻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제가 위로를 줄 수 있다니. 평생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위로를 줄 수 있다니까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예순이 넘어서 이렇게 바뀔 줄. 하지만 바뀌었어요.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내일이면 하루 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부캐 옆에 섰던 그날을 잊지 않아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그날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15억 대신 30만 원을 준 선택.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으로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행복을 얻었어요.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네가 나를 부캐 옆에 세웠기에 내가 깨어났어. 네가 나를 무시했기에 내가 변했어. 그러니까 고마워.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용기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꺼내기만 하면 돼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복례예요. 63세 새 인생을 시작한 복례. 부캐 옆에서 주인공이 된 복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안녕히 계세요.